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 지식방송 UTV 저희만큼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기초라는 주제로 로데스파르스 코리아의 배진환 대리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옆에 예, 아주 뭐 여러 가지 파형이 보이는 예, 좀 비싸 보이는 이게 오늘 말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입니까? 예, 예. 저희가 그 재작년에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도 제가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네. 또 이제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부분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되게 비싸는 보이는데 예. 이게 거의 뭐 그럼 소나타보다 비싼 겁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소나타보다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전 야, 소나타보다는. 어쨌든 간에 네. 거의 자동차 한 대 가격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제 앞에 네. 있습니다. 지금 지식방송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비싼 기기를 이렇게 옆에 두고서 예. 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주요 스펙을 통해서 이제 현재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향후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스펙들을 곰곰이 이제 따져서 구매를 하시는데 네.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음. 예전 이제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에 비해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넘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음.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도 추가가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스코프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기능을 몰라서 못 쓰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만나보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아까 이 기초라 그랬는데 예, 기초라면 뭐 대역폭이니 뭐 예. 여러 가지 것들도 아니, 그렇죠. 그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네. 아예 잘 모르시고 그냥 선배가 그냥 쓰던 스코프라서 그냥 계속 그냥 쓰시는 거예요. 신호는 측정에 대한 신호는 틀렸는데 달라졌는데 거의 그냥 예. 그냥 어떤 선배들이 한 것대로 하나의 뭐 검침원처럼. 예,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예, 예. 네. 오늘 그럼 그런 의미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겠네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럼 먼저 기초라 했으니까 기초부터 먼저 한번 좀 배워보고 네. 가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하면은 뭐 디지털이가 아날로그인 간에 이제 대역폭, 그죠? 밴드위스가 딱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역폭의 정의가 뭡니까, 먼저? 우선 보시면 이제 대역폭의 정의는 한 줄로 간단하게 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입력되는 정연파의 진폭이 출력단에서 마이너스 3dB 저하되는 지점의 주파수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네. 감이 잘 안 오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실로스코프는 아시다시피 시간축에서 전압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형광색 파형을 한번 보세요. 네네. 초록색을 표기는. 네네. 이런 이제 구형파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구형파가 아니에요. 그 비선형 소자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네. 그런 파형 네. 그리고 그 보라색으로 보이는 파형, 노란색으로 보이는 파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모닉 성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성분들이 시간축에서 합쳐져서 결국에는 형광색의 그런 구형파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네네. 즉, 이 형광색의 구형파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체배가 되는 그런 하모닉 성분들까지도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측정을 해야 되는 신호, 그 구형파가 주파수가 뭐 1기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네. 대역폭은 최소 3배에서 5배.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모닉 그런 성분들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왜냐면 위아래 하면 또 상쇄가 될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배에서 5배 되는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스코프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지금 만약에 저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수직축에 주파수와 수평축에 그 주파수와 스코프 밴드위스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만약에 두 개가 같다고 하면 1이 되겠죠. 약분이 돼서. 네. 그랬을 때 3dB 정도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전압을 측정을 했을 때 뭐 1볼트가 나와야 되는 그 신호가 0.7 볼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파형도 왜곡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5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5배면 두 개의 비가 0.2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1%죠. 오차가. 앰플리튜드를 측정했을 때 네네. 오차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 대역폭을 가진 스코프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 측정하시고자 하는 알겠습니다. 주파수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익히 보아왔던 어떤 현상 아니면 여러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한테 무슨 베니핏을 주는지를 같이 연관해서 오늘 들으시면은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대학부 예 같은데. 예,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 그 시리얼 통신의 규격들에 대한 신호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사타라고 보이실 거예요. 사타 1이라는 신호는 네. 주파수가 750메가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역폭이 충분히 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25기가에서 3.75기가 정도 되는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네. 스코프를 사용하셔야만 사타에 대한 신호를 제대로 구현도 해낼 수가 있고 네. 앰플리튜드의 오차 없이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역폭이 크게 측정할 수 있는 스코프일수록 비싼 거죠, 결국. 좋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조건 비싼 걸 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연구가 뭐가 그렇죠. 어떤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인터페이스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온 게 이제 라이즈 타임이죠. 그죠? 예, 네. 라이즈 타임인데요. 요 라이즈 타임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 스코프도 라이즈 타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스코프 상에서 펄스가 이제 구현이 될 때 펄스가 이제 10%부터 90%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측정하시고자 하는 신호의 이제 주파수를 알고는 있는데 주파수를 모르고 라이즈 타임만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수식을 통해서 그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0.35에서 그 신호가 갖고 있는 라이즈 타임을 나누면 네. 신호의 주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배에서 5배를 해서 스코프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것이 이 상승 시간이 라이즈 타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오차가. 네. 예. 충분치 않으면요. 네. 실질적으로 펄스가 이렇게 곧게 올라가야 되는데 펄스가 이렇게 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라이즈 타임이 길어져요. 네. 즉, 이 원래 내가 측정해야 되는 신호가 이제 뭐 라이즈 타임이 뭐 100피코세크다 이러면 스코프가 100피코세크보다 훨씬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만약에 이제 스코프가 갖고 있는 라이즈 타임과 신호가 갖고 있는 라이즈 타임이 동일한 경우 타이밍상의 오차가 약 41% 나온다고 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밴드위스 그 개념과 마찬가지로 약 3배에서 5배 정도 스코프가 라이즈 타임 빠르게 갖고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가 가지고 있는 라이즈 타임보다 스코프가 가지고 있는 라이즈 타임이 빠른지 느린지를 장비 사양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내가 제대로 된 측정을 하고 있구나, 네.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샘플링 레이트. 갑자기 예. 대학교로 간 기분이 들었는데. 예. 학교에서 공업사학을 한. 예, 맞습니다. 많이 네. 보시던 네. 분인데요. 네네. 이게 샘플링 레이트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런 개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스코프로 넘어오면서 아날로그 파형을 받아서 AD 컨버터를 거쳐서 이제 샘플링화해서 디지타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네. 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나이키스트라는 분께서 제가 이제 신호를 제대로 복원을 하기 위해선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레이트를 가져가야만 네. 왜곡 없이 제대로 복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이제 점선으로 표현된 게 1G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입력 신호예요. 네. 근데 샘플링 레이트를 750메가 샘플링 퍼 세크 오히려 더 적게 가져갔습니다. 2배 이상이 아니라. 네. 그랬을 때 보시면 이제 실선으로 스코프상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엘리어싱이 생겼고 파형에 왜곡이 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샘플링 레이트를 오실로스코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갑자기 이 나이키 스티브는 언제 때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 100년 100년 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네. 사진 보니까 좀 오래돼 보이네. 예. 얘 한번 볼까요? 샘플링 레이트. 그래서 지금 또 예제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네. 그 맨 위에 보시면 이제 10k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인 신호가 입력이 됐을 때 네.
얼마만큼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져가야 정확하게 신호 복원이 스코프 상에서 되느냐를 나타내줄 표입니다. 네. 지금 단위 자체가 지금 헤르츠로 나와 있는데 샘플링 레이트는 이제 샘플링 퍼 세크로 돼야 된다. 단위는 지금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이키스트가 얘기한 대로 뭐 2배 이상을 가져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복원이 제대로 안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D를 보시면요. 네. 25kg 샘플 퍼 세크로 샘플링을 했는데도 제대로 샘플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샘플링 레이트라는 게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샘플을 많이 가지고 와서 화면상에서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측정해야 되는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보다 대략적으로 10배 정도, 네. 10배 이상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가면 대체적으로 제대로 이제 복원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 갖고 계신 오실로스코프가 그 샘플링 레이트가 자기가 측정하는 것보다 몇 배 정도가 더 나오는지 예, 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장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장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장비 위에 보시면 밴드위스가 적혀져 있고요. 네. 샘플링 레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장비 사용서를 안 보시더라도 이것만 딱 보시고 네. 그렇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코프가 적절한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구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네. 메모리 그 레코드 랭스. 네네. 이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요. 일단은 그 샘플링을 했잖아요. 디지타이징을 하면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말 그대로 여기다 이제 스코프상에서 기록을 하고 뭐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 개념. 오케이. 그리고 제조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 네. 메모리 뎁스라고도 하고요. 레코드 랭스라고도 하고 여러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 같은 얘기고요. 네. 결국 이 레코드 랭스, 즉 메모리라는 건 지금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샘플링 레이트와 에퀴지션 타임과의 곱으로 나타내는 네. 그 수치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메모리라는 수치는 한정이 돼 있어요. 각 스코프마다 뭐 이 스코프는 채널당 20메가 샘플 퍼 샘플을 저장할 수 있고 이렇게 네. 픽스가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자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샘플링 레이트로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신호를 측정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이 높은 샘플링 레이트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측정할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하면 높은 그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예제를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 메모리가 만약에 1000 샘플이다라고 하면 지금 동일한 샘플링 레이트입니다. 두 예제 다. 1000 네. 샘플인 거랑 네. 10메가인 거랑. 네네. 자, 보시다시피 동일한 샘플링 레이트에서 밑에 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신호를 기록도 할 수 있고 네. 측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더 긴 시간 동안에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유지하면서 신호를 기록도 하고 측정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갖고 계신 오실로스코프가 메모리 사이즈가 네. 큰 것이 좋은 거네요, 일단.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임의적으로 샘플링 레이트를 뭐 높이고 이러실 텐데 그 메모리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측정 시간을 쭉 늘리면 샘플링 레이트가 떨어져요. 네. 물론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떨어진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호가 튀는 신호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표현을 못 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네.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처음에 이제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연구 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네. 그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장비도 가능하고 아마 가지고 계신 장비도 거의 가능할 거예요. 지금 스펙을 한번 보시면 지금 RT5라는 장비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네. 좀 스탠다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이제 이 장비에서 지원하는 기본 메모리예요. 네. 기본 메모리가 채널당 얼마, 각 채널당 얼마. 그리고 메모리는 쉐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그 한 채널당 40메가 샘플, 그리고 한 채널, 두 채널 썼을 때는 20메가 샘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채널만 사용한다면 안 쓰는 채널에 있는 메모리를 땡겨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저한테 주신 것처럼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이제 스탠다드보다 업그레이드 했을 때 메모리 용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퀴션 레이트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중요해진 스펙이에요. 간단하게 왜요? 말씀드리면 어? 그 이제 대부분 그런 신호를 측정하실 거예요. 계속 신호가 주기적으로 제대로 나오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튈 때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네네. 그때 이 액퀴지션 레이트라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스펙이 높아야 그런 신호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개념 자체는 이 디스플레이 상에 네. 파형을 얼마나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낼 수가 있는지. 자, 스코프는 모든 신호를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 신호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이제 트리거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네네. 그래서 제가 뒷장을 한번 네. 보시면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실 텐데 지금 만약에 이 예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웨이브 폼 업데이트 레이트라는 스펙이 초당 5만이면 네. 지금 위에 보시는 화면처럼 그 아예 위에 그 보시는 네네. 그림처럼 그 파란색으로 한 번 업데이트하고 네. 블라인드 타임이라는 그 프로세싱 과정을 거친 후에 또 업데이트가 돼요. 네네. 그러면 그 중간에 뭐 튀었던 에러 신호라든지 이런 건 음. 스코프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파형 업데이트 레이트가 만약에 뭐 초당 100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네네. 계속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튀는 신호도 스코프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음. 봄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신호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디버깅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좀 신호가 좀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위에 그림이 이제 그 액퀴지션 레이트라는 스펙이 높은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에러 신호까지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줍니다. 네네. 밑에 그림 보시면 어. 업데이트가 계속 안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떴는지 오케이. 안 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이제 파란색 그 중간 부분에 네. 파란색 그림이 있는데 그 액퀴지션 레이트라는 게 낮은 스코프는 저 파란색 첫 번째에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네. 저때 업데이트하고 뒤에 파란색 그때 업데이트를 합니다. 음. 중간에 튀었던 저는 에러 신호는 볼 수가 없이 스코프 밑에 화면상에서 음. 그냥 검은색으로만 파형이 표시가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액퀴지션 레이트가 빠른 건 중간중간에 저런 빨간색까지도 업데이트를 해냅니다. 아, 네. 그래서 스코프상에서 중간에 에러가 튀어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내가 뭐 튀는 신호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꼭 이 스펙을 확인하셔서 꼭 높은 스펙의 스코프를 선택을 하시는 게 네. 그 에러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고. 어떻게 보니 생각할 수 점점 요새 사실 뭐 모바일 디바이스가 거의 뭐 대세잖아요. 뭐든지 네네. 뭐든지 다 모바일로 변하는데 네네. 그런 데서는 특히 이런 또 정밀성을 또 요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빨리빨리 이제 디버깅을 해내고 해야 되니까 빠른 신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네네네. 실제 필드에서는 그 기능들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마찬가지, 모든 제품들이 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한번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디지털 스코프만의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실제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그 베니핏을 주는지 한번 기능하고 베니핏을 같이 예. 한번 섞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보시면 이제 음. 퀵 메저먼트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예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네. 제가 만약에 저런 노란색의 파형을 측정해야 된다고 하면 네. 이제 스코프에 프로브를 물려서 신호까지 이제 물려서 오토셋을 누르고 뭐 전압에 대한 값을 따로 측정하고 뭐 타이밍에 대한 네. 값을 따로 측정하고 네. 주기를 또 따로 측정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퀵 메저먼트라고 해서 네. 버튼을 딱 한 번 누르면 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압에 대한 네. 값들 어.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타이밍에 대한 값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주기나 주파수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아. 보여줄 수 있는 음. 그런 편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화면 분할인데, 네네. 네. 이 화면 분할은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면요. 네. 이제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네. 한 그 다이어그램 안에서 4개 채널에서 동시에 신호를 측정한 화면입니다. 네네. 기존에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겹쳐서 물론 네. 이제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채널 1은 뭐 음. 노란색, 2는 초록색.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옵셋을 줘가지고 화면을 이런 식으로 막 띄워서 측정하셨어요. 사실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근데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1번으로 표시한 화면처럼 각각의 신호를 다이어그램을 따로 생성해서 이렇게 분할하셔서 네.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창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하신 후에 각각 신호에 대한 다른 파라미터들을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널 1에서 뭐
전압과 주파수를 측정하고 아, 채널 2의 신호에 대해서 네. 뭐 라이즈 타임, 어, 뭐 RMS 전압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음,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요? 어떤 기능인가요? 요거는 이제 자동 측정이랑 히스토그램이라는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 전체 화면에서 전체 화면의 신호에 대한 뭐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게이팅이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때 좋으냐면 네. 신호가 항상 뭐 주기적인 신호만 측정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비주기적인 신호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것도 측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주기가 되는 부분만 값이 틀려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측정할 때 딱 게이트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값만 뭐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어떤? 이제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인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 그 화살표된 부분 보시면 네네. 그 파형도 이제 변조가 걸리든지 뭐 지터가 있든지 타이밍상 네네. 흔들림 그런 게 있을 때 얼마만큼의 빈도수로 변조가 걸린다든지 파형의 변화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어떤 부분이 많이 변조가 걸렸네, 어떤 부분이 지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통계치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되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네. 또 이제 저 스테이티스틱스는 이제 통계 분석이라고 또 따로 해가지고 만약에 전압을 예를 들면 그 현재 이제 발생되는 신호에 대한 실제 현재 전압만 잴 뿐만이 아니라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피크 전압, 뭐 마이너스 피크, 뭐 RMS, 에버리지 전압을 동시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테스팅은 이거는 이제 어떤 때 사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네. 그 지금 그 왼쪽 화면을 먼저 그 예제 1번이라고 하는 왼쪽 화면을 먼저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이제 파형이 나오는데 네. 내가 이제 원치 않는 신호가 그 화면상에서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큐션 레이트가 굉장히 빠른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면 네네. 그런 신호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신호를 사실 굉장히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신호를. 뭐 이제 외근도 뭐 나가야 될 거고 네. 출장도 가야 될 거고 뭐 퇴근도 해야 될 거고 그럴 때 이제 기능을 걸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조건도 물론 주실 수가 있어요. 음. 여기에 이러한 구역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구역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장비를 멈추게 해라. 네. 아니면 뭐 소리가 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준 파형 대비 마진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마스킹. 그래서 이제 그러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 파형이 이런 리미트 라인을 넘으면 안 된다. 뭐 맨 미리볼트를 넘어가면 우리 이제 개발상에 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러신 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리미트 라인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신호가 넘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비를 멈추게 해라. 네. 뭐 소리가 나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그 첫 번째 예제, 특정 구간에 마스킹을 어떻게 걸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스코프를 보면서 저 마스킹 라인을 그린 구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걸 봤어요. 눈으로. 네네. 그래서 저 부분에 나오는 신호를 잡게 저렇게 마스크 라인을 구성을 합니다. 그럼 네. 이제 밑에 보시면 네. 아직 저 안에 신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페일 레이트가 뭐 0이고 실질적으로 패스 상태다. 테스트 결과가 지금 패스다라고 처음에는 나올 겁니다. 테스트를 네. 시작하시면. 자,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저 그 구역 안에 신호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제가 세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들어왔을 때 획득을 더 이상 획득을 하지 마라. 업데이트를 아, 하지 마라. 멈춰라. 네네. 네. 그래서 한 번 딱 들어왔을 때 네. 장비가 멈춥니다. 아,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페일이라고 나오죠. 네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비단 이제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까지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 모드라는 기능과 연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마스크 테스트한 결과를 히스토리 모드를 통해서 리와인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외근을 나가거나 이러신 경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언제 내가 몇 시 몇 분에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 그거를 뭐 테스트가 걸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테스트를 시작한 시점은 몇 월, 아, 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감시 초. 카메라처럼.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저때 시작을 했고요. 아, 네. 자, 여기 테스트를 끝난 시점입니다. 불과 뭐 제가 그러네요. 빨리 해놨어요. 네네. 1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리와인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신호의 변화량이 어땠는지, 어느 시점에서 신호가 걸렸는지 네네. 이런 것까지도 제가 비단 자리를 비우더라도 아.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매스 기능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셔서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아시다시피 매스 기능은 채널과 채널 간의 연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예제로 들어놓은 건 노란색이 이제 채널 1의 신호고요. 초록색이 채널 2의 신호입니다. 네. 채널 1의 신호와 채널 2의 신호를 뺀 거예요. 뺀 신호를 얻어낸 거고 일반적으로 이런 디퍼렌셜 신호를 이게 디퍼렌셜 신호라고 하는데 이런 신호를 얻기 위해서 디퍼렌셜 프로브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디퍼렌셜 프로브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매스 기능을 이용해서 채널 1과 2의 신호를 차를 해서 네. 디퍼렌셜 신호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스 어드밴스드라고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차 뭐 곱뿐만이 아니라 연산된 신호에 대한 뭐 사인 함수를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할 수도 있을 네.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산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스펙트럼 어널리시스인데 이거 사실 다른 기계 아닙니까? 스펙트럼. 네네. 예. 예전에는요. 네. 그 오실로스코프 따로, 네. 스펙트럼 분석기 따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쓰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축에서 전압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장비고요.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 축에서 전력을 재는 장비, 네네. 전력을 측정하는 장비. 근데 이제 그 거의 모든 계측 장비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을 하셔서 스펙트럼 분석기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제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지금 이제 시간축에서 그 스코프처럼 보시는 화면이고 네. AM과 FM 변조가 동시에 걸린 그런 신호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화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네. AM과 FM 변조가 걸린 신호를 시간축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FFT 기능을 활용을 하면 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가로축이 좀 주파수 축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로축은 그 파워 단위인 dBm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파수 축에서. 네네. 지금 이 장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화면을 여기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네요. AM하고 네. FM 변조가 걸리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한 그런 화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축에서 또 측정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또 있어요. 그 채널 예를 들어 디지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채널 파워라든지 점유 대역폭 이런 것들을 네.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측정하실 수 있는 파라미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선국 검사 같은 걸 할 때 기지국 같은. 예예예 네네. 방통위에서 정의한 규격이 있거든요. 네. 방통위에서 이쪽 기지국의 WCDMA 신호는 뭐 채널 파워가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러한 파라미터들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리얼 통신도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예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규격이 있어요. 뭐 아이스퀘어 C, SPI, 뭐 CAN, 뭐 플렉스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제를 그 아이스퀘어 C 신호를 통해서 지금 네. 예제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토콜 분석기라는 또 다른 장비를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왼쪽 화면 보시면요, 채널 1에 그 클락 라인을 연결을 했고요. 그 아이스퀘어 C에 대한 클락 네. 라인, 채널 2에 데이터 라인을 연결을 해서 밑에 지금 프레임 단위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디코딩이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리거를 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아이스퀘어 C를 개발을 했거나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검증을 했을 때 뭐 프레임의 시작 부분부터 트리거를 주셔서 뭐 검증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어드레스로 검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뭐 개발이나 검증해야 되는 아이스퀘어 C의 어드레스가 적절하게 나오는지를 검증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저 화면은 그 지금 타입을 어드레스로 하고 그 어드레스가 갖는 그 값이 10인 그 부분에 트리거를 하라고 조건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이 된 부분에 뒷부분에 정확하게 트리거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것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예전에는 오실로스코프 따로, 로직 분석기 따로, 네. 프로토콜 분석기 따로, 스펙트럼 분석기 따로 썼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MSO라고 해서 음. 원래 이제 디지털 스코프는 아날로그 파형을 재는 장비죠. 그래서 아날로그 파형을 재고, 또 저기 좌측에서 보시면 네. 지금 그 프로브가 2개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로직 프로브라고 해서. 그래서 디지털 상태 분석을 로직 분석기로 0102 디지털 네네. 신호로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아이스키엇이나 여러 네네. 가지를 프로토콜 분석기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에 보여드렸지만 FFT 기능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기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스코프 상에서 화면 분할을 다 해가지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다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MSO죠? 이게 믹스드 네. 시그널 네네네. 오실로스코프인 거고. 네. 그럼 이거 하나로 그러면 네. 로직 애널라이저도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실 수가 그래요? 있죠. 010 이제 타이밍 네. 찍고 상태가 어떠한지까지 분석이 다 되니까요. 네. 네. 야, 저도 맨 처음 벤처를 97년도 했거든요. 네. 전자회사 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10명 모았는데,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개발자들이 로직 애널라이저 사야 됩니다. 오실로스코프 사야 되는데 얼마냐 하니까 예. 억이 넘더라고. 다 합치니까 그때 예, 97년도만 하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싸진 거네요. 예, 그죠? 그럼요. 훨씬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실제로 그 측정하는 인력도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지. 그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개발 주기도 또 빨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개발이라든지 이건 어떤 그런 나중에 디버깅 한다든지 그런 주기도 빨라지나요?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이런 측정기도 좋아지잖아요, 지금. 예, 그건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도 필드에서? 그렇죠. 역시 이제 음. 작업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그 사용자분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네네.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뭐 개발 주기도 뭐 이제 물론 빨라질 거고요. 음. 어떤 뭐 컴포넌트나 뭐 어떤 네. 개발 신호나 이런 걸 측정하실 때 그래서 편하게 좀 편의성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Q&A 시간 가기 전에 네네. 지금까지 하신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제가 오늘 크게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네. 디지털 스코프의 주요 스펙을 통해서 그 5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실로스코프가 적합한지, 네. 그리고 향후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음.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네네. 살펴봤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는지, 네. 얼마만큼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펜 있으세요? 지금? 아니, 없습니다. 펜 없어요? 네. 펜 하나만 주실래요? 펜?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네. 우리가 이제 질문 네, 예. 이제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 우리가 예. 오늘 맨 끝에 오늘 제일 좋은 질문한 분한테 예. 경품을 주거든요. MS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드릴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도 응해 주시고요. 설문 잘한 분한테도 저희가 추첨해서 그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하고 커피빈 카페라떼 그 쿠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거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답변하시면서 예. 좋은 질문 하면 이름을 써주세요. 알겠죠? 네, 맨 알겠습니다. 끝에 나중에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한관주님, 음량 시스템에서는 주로 샘플링 레이트와 비트 레이트를 동시에 적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2kHz 24비트처럼 비트 레이트에 대한 측정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샘플링 레이트와 비트 레이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보입니다. 앞에. 예. 네네.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지금 비트레이트라는 거는 음. 좀 더 정확한 어떤 정의를 저한테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 네. 이 샘플링 레이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신호를 이제 복원하는 데 쓰이는 그런 개념인데 비트레이트를 좀 더 네. 개념을 좀 자, 그러면 명확하게 해서 배진아드리님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메일 어드레스 주시겠습니다. 이메일 어드레스 예. 불러주세요.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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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AN HN BAE BAE 골뱅이 그리고 저희 로데 다시 슈퍼 R
ROHDE ROHD 다시 다시 SCH SCH WARZ WARZ. 이거 외우기 힘들다. 닷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게스트이신 배진아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그 질문한 거에 답변 드리겠지만 더 구체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승규님, 표시 방식이 있어서 날카로운 피크 파형과 같은 것은 제대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표시 품질이 낮아질 텐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피크 파형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안승규님께서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품질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커서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커서를 이제 지금 같은 스코프는요, 이 파형이 움직여도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커서가 측정을 해줍니다. 피크 값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날카로운 파형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커서 중에 이제 트래킹 기능이 있거든요. 트래킹을 하면서 쫓아가면 어차피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이 파형의 피크 값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커서에서 이제 트래킹 기능을 사용을 하면 좀 측정이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모빈님께서는요, LVDS 시그널과 같은 차등 신호를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속 차동 프로브가 필요한지요. 또한 오실로스코프에서 정연파, 사각파, 톱니파 등 관측할 때 왜 전압이 낮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오차 퍼센티지가 커지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일단 첫 번째 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LVDS 신호는요, 일반적으로 그 차분 신호를 측정하는데 많이 차분 신호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각 단에서 나오는 전압 차를 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프로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LVDS 같은 경우 신호가 상대적으로 조금 빠른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액티브 프로브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액티브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신호의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전압이 낮은 신호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게 액티브 프로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등 신호를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LVDS에서는 그 액티브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성욱님, 라이즈 타임을 사용한 대역폭 계산식을 폴링 타임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라이즈 타임과 사실 폴링 타임은 동일해요. 오실로스코프 그 제가 아까 스펙을 첨부한 걸 그 교육 자료로 보여드렸는데요.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이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서 그 주파수를 구하고 밴드위스를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승규님께서 CRT 주변 회로 특히 DY에서 나오는 상당한 양의 노이즈가 있는데 수신기나 노이즈에 민감한 기기를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또 요것도 좀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나오고 그런지도 봐야 돼요. 상세한 건 안승규님께서는 지금 아까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님, 파워 서플라이 측정 및 설계 시에 마스크 테스팅과 히스토리 모드를 함께 사용할 때 부하에 따른 오버헤드나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측정하는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고전압이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전압 프로브를 사용을 하셔야죠. 일단은 그 아마 이제 1kV를 잰다고 하면 그만큼 감쇄 뭐 1000대 1로 감쇄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브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하는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길이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이제 패시브 프로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프로브 길이 자체도 굉장히 짧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짧게. 그래서 이 그라운드와 그러니까 접지되는 부분과 신호를 연결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짧아야 이런 부하나 오버헤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임병국님, HDMI,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소프트웨어는 지원되는지요? 일단 그 HDMI나 그러니까 HDMI는 좀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신호고요. USB는 다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아마 올해 7월
이나 네. 8월경에 네. 지금 말씀하신 HDMI나 USB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다 응해주시면 여러분들 이따가 경품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민님, 연구기관에서 쓰기 위해 가장 좋은 오실로스코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이분이야 로데슈바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좀 사실 답변 드리기가 사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요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김상호님, 신호 분석기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기 위한 조치는 있는지요? 신호 분석기에서 잡음이요. 요거는요, 제가 회사에 돌아가 가지고요, 네네. 담당자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할게요. 요거 네네. 혹시 연락처를 저한테 네.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네. 이메일로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오늘 설문 여기 등록하신 분들은 다 드릴 겁니다. 네네네. 이것도 다 드릴 거니까 나중에. 지충선님, MSO가 있으면 더 이상 로직 애널라이저가 필요 없다고 발표자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채널이 12개가 최대이므로 12채널 이상의 로직 분석에는 소개한 MSO가 사용할 수 없지 않나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음. 그 16개까지 이 디지털 채널을 지원합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질문자분께서는 아마 이제 32개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측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만 지금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다른 그렇죠. 제조사들도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를 통해서 이제 뭐 몇 개까지 채널이 지원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상욱님께서 메스 사용 시 동시간에 확인 가능한지요? 예, 물론요.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활성화된 신호에 대한 그 연산을 해가지고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박치규님께서는요, 현재 로데슈바르스는 송신기나 무선통신, 이동통신 신호 측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방송 신호 측정 장비도 많은 연구가 있는지요? 저희는 방송 쪽은 주로 텍트로니스 장비를 사용해 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방송 쪽 장비도 저희가 예전부터 굉장히 널리 알려졌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DMB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저희 장비를 통해서 DMB 방송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예.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하신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테스트가 있으시다면 네네. 저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담당자분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다른 타 밴더보다 로데슈바르스의 오실로스코프만의 장점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선명한 음질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선명한 음질. 음질이 어떤 걸? 음질은 지금 게스트님의 음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강조했던 스펙 있죠. 에퀴지션 레이트라는 스펙이요. 에퀴지션 레이트라는 스펙이 이제 초당 100만 웨이브 폼 퍼 세크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펙이 높다면 초당 굉장히 빠르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네. 신호까지도 스코프상에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보였기 때문에 마스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고 네. 히스토리 모드를 이용해서 리와인드를 하실 수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다 잡아내니까 안심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뭐 트리거 센시티비티가 좋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와닿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장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나 다 이게 측정하시면서 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쵸. 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막 설정을 했습니다, 장비를. 그러면 분명히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틀렸어요, 제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프리셋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희 장비는 언두와 리두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5단계를 거쳐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언두 기능을 통해서 4번째 단계로 돌아오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또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계속 무한적으로. 그러니까 뭐 스냅샷 같은 게 계속 있나 보죠, 그게? 예. 그래서 계속 뒤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또 앞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네. 리두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측정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고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개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셔가지고 예. 지금 화면상에 이제 보이시겠지만 어느 오실로스코프도 지금 이 화면상에서 시간축과 전압축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이 값 자체를요. 네. 칸당 지금 얼마다라는 게 네네. 수치상으로 보이실 거예요. 다 이제 다른 스코프들은 그냥 지금 DB 각 칸당 얼마다라고 세팅이 돼 있다라고만 나오지. 저희 스코프는 이제 스케일을 조정을 하셔도 칸당 변화되는 수치가 각 칸당 표시가 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개발자, 예. 측정자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여줬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정배님, 오실로스코프의 접지가 불안할 경우 신호에 왜곡이 생길 텐데 이 경우 접지를 안 하는 것이 좋은지요? 일반적으로는 접지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접지를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접지를 하시는 거를 알겠습니다. 권장을 시켜드립니다. 박성웅님, 스펙트럼 애널리시스 기능을 할 때 EMI 관련 측정도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중에 그 EMI 테스트 관련해서 그 일반 오실로스코프에서 쓰는 프로브가 아니라 이제 EMI 측정용 프로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 측에서 그 프로브를 통해서 이렇게 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로나 어떤 모듈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 탐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갑자기 뭐 신호가 튄다든지 그런 거를 그 EMI 그 프로브라는 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호님, 성능뿐만 아니라 UI가 직관적인 측정 기기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구매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관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네네. 이게 직관적인 UI도 네.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구매할 때 이런 오실로스코프 구매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고려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를? 일단은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편한 거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저희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일단 터치가 다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네. 풀터치 스크린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을 분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저가.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음대로 분할을 하실 수도 있고 안 쓰는 채널,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채널은 뭐 다시 집어넣으셨다가 뭐 네네. 빼셨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최사웅님, 사용 가능한 온도 조건은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이상 가능한지요? 요거는요, 그 장비 사양서에 나와 있어요. 네.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해주신 질문자분께 사양이 얼마인지를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류지연님, 타사에 비해 로데 슈바르스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인식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품 인하 계획은 없는지요? 가격 인하요? 이거는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오실로스코프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 이분이 예. 로데 슈바르스의 이분이 창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장님께 한번 돌아가서 네.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네. 업계에서 반응이 좋다니까, 예? 그죠? 인식이 좋다니까. 예. 좋은 얘기죠. 네. 저희 회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함을 보니까. 네? 저희 회사분은 아니신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네, 당연히죠. 당연히 아니죠. 여기 이승우님, 예.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메모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파형이 아까처럼 이제 간헐적으로 튀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보고 끝입니다. 거기서. 근데 디지털 스코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DC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디지타이징을 하면서 그거를 수치화된 값을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필요할 때 꺼내 볼 수도 있고 네.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완전 시퀀셜이네요, 그냥. 예, 한번 그냥 지나가면 끝이네요. 끝입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끝나버리니까. 임병국님, TDR 스코프의 경우 라이즈 타임을 설정하는데 이 값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라이즈 타임을 설정해야 하나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TDR 스코프가 제가 어떤 건지 좀 어떤 스코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임병국님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질문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네. 질문 제일 잘한 분 예. 한 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커피 경품 드릴 분 네 분? 네 분. 그러니까 모두 5분을 골라주세요. 네. 5분을 불러주세요. 먼저 커피 상품 드릴 분 4분 먼저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항상 나는 가수는 맨 마지막에 왕 네. 뽑잖아요, 그죠? 네. 질문왕은 맨 끝에 한 분 해주고요. 일단 4분 먼저 해주세요.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또 강병수님께서 네. 사업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인가요? LGT, KT에서 SKT 통신 사업자에서도 이런 걸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통신 사업자분들도 물론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트럼 분석기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자, 그러면 사용하십니다. 이제 네 분 일단 불러주시죠. 우선은 네, 김수열님, 네, 김수열님, 네, 그리고 안승규님, 안성규님, 네, 그리고 박성욱님, 박성욱님, 예, 박성욱님이요. 네, 그리고 한관주님, 한관주님, 네. 네. 자, 김수열, 안승규, 박성욱, 한관주님 커피빈 카페라떼 요거 그 상품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질문항 MS 무선 키보드하고 마우스 세트로 다 받을 분 한 분. 네. 제가 아까 네. 성함을 제가 못 적었어요. 제가 다음 자, 제가 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인가요? 주로 한 중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아, 잠깐만요. 네. 홍성우님 맞죠? 예. 홍성우 이분 맞죠? 네. 예. 자, 홍성우님은 MS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저희가 이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한 분한테 드릴 거고요. 똑같이 커피빈 그 경품권도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설문 내용이시면 저희가 나중에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로 하죠. 뭐 한 시간 금방 가죠? 네, 뭐 정신없이 그냥 시간 네네. 질문을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내서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 회사 이제 돌아가서 확인을 네. 하고 그 답장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모준님께서 로데스바스가 안테나도 잘 만드는 걸로 아는데 안테나도 만드세요? 예. 잡음 제거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지. 그것도 역시 제가 네, 가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식방송에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예, 그 네. 사실 그 오실로스코프 오늘 얘기 때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네. 담당자분께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볼게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이걸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오늘 오후 이제 한 2-3시간 남았으니까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자, 뭐 여러분들은 5월 1일 날 노세요? 네, 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5월 1일 날 많이 노시겠죠? 근로자의 날이니까. 예. 다음 주는 또 어린이날은 또 이제 또 원래 토요일이니까. 네, 하여튼, 이제 봄이니까요. 주말에 어디 좋은 데 좀 갔다 오시고 하면서 봄 기분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